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남편의 요독증, 나의 신장이식 적합 판정, 그러나 엄마의 만류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다음 순간 저는 엄마의 지혜 덕분에 얼마나 큰 위험을 피했는지 깨닫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선영 씨, 환자 박지훈 씨와 신장 조직 검사 결과가 일치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의 말은 제 심장의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를 쥔손을 주체할 수 없이 떨었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팔에는 온갖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동료들 사이에서 헬스광으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가장 빠르면 다음 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김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셨습니까? 생체 신장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고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고 제 모든 것이에요. 병실에 들어서자 지훈은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한때는 힘이 넘쳤지만 이제는 연약하기만 한 그의 손가락을 느꼈습니다. 선영아. 그가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 우리. 적합하대.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신장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래. 지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치더니 이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바보야.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기로 5년 전에 맹세했잖아. 그때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보온병을 들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됐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다가 이내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은 정말 잘 됐다는 뜻이야. 우리 지훈이가 살 수 있게 됐어. 그녀는 제게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에 저는 기침을 참을 수 없었고 왠지 모르게 그 포옹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의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명하면 안 돼!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 엄마는 큰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에서 펜을 빼앗았습니다. 나 좀 따라와. 그녀는 굳은 얼굴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김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 딸이 종합 건강검진을 하나 더 받아봐야 해서요. 지금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거의 끌려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훈 씨는 시간이 없어. 뭘 그리 서둘러. 엄마는 제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증이 헌혈처럼 간단한 줄 아니? 나랑 서울중앙병원 가서 종합검진부터 받자. 내 몸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확인해야 나도 마음 놓고 널 보낼 수 있어. 엄마는 항상 지훈 씨를 무시했잖아. 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살리겠다는데도 막는 거야? 엄마의 눈에 제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선영, 내가 널 30년 키웠는데 그 남자 5년 만난 것만도 못하구나. 따라와. 엄마는 저를 거의 택시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갑자기 통제불능의 화물차가 정면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조심해요. 기사님이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는 도로 가드레일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피를 닦아내고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바보 같은 딸아.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너 하나뿐인 줄 아니? 구급차는 엄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떨리는 손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얀 바닥 타일에는 엄마가 흘린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그 말은 독사처럼 제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너 하나뿐인 줄 아니? 가벼운 뇌진탕이고
상처는 봉합했습니다. 하룻밤 경과를 지켜보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한때 저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손은 이제 주름과 주삿바늘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 엄마가 지훈과의 교제를 반대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지훈의 눈빛이 불안정해서 평생을 맡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엄마가 지훈의 평범한 집안 환경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속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아, 어디야? 김 의사 선생님이 네가 서명하러 왔다가 갑자기 가버렸다고 하던데.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지금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각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볼까? 아니, 괜찮아. 당신은 푹 쉬어. 내일 다시 갈게.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이상한 기분이 싹 텄습니다. 지우는 항상 우리 엄마를 어려워하며 거리를 뒀는데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적극적일까? 엄마가 뒤척이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 문을 열자 거실에는 어두컴컴한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분명 병원에 있어야 할 그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집에 와 있어? 제가 놀라서 묻자 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휴대폰이 바닥에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물건 좀 가지러 왔어. 그는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줍는 동작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밤새 간호해야 해.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했지만 그는 무의식적으로 반발짝 물러섰습니다. 내 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제 시선은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머물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책상 위에 두던 것을 오늘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셔? 그가 물었지만 눈은 현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이래. 내일 퇴원할 수 있어. 저는 일부러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갈아입을 옷 좀 챙겨야겠다. 내가 도와줄게. 그가 거의 뛰어오듯 저를 막아섰습니다. 너는 앉아서 좀 쉬어. 사고 때문에 다친 데는 없어?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원래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그는 제 속옷이 어느 서랍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난 괜찮아. 저는 침실 문을 열었고 그는 바짝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은 어느새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저는 아무 옷이나 몇 벌 꺼냈습니다. 돌아섰을 때 지우는 등을 돌린 채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장품 파우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몰래 나쁜 짓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지. 그때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아, 왔구나.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사왔어. 어서 나와서 먹어봐.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가게는 병원에서 차로 최소 40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거기에 다녀온 걸까?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케이크를 잘라주고 차를 따라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너무 말라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타박하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몸보신해야 한다며 계속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녀가 건네는 세 번째 케이크 조각을 받았습니다. 지훈 씨 일로 걱정이 많으셨죠. 아이고 우린 한 가족이잖니.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훈이한테 신장을 주겠다는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케이크만 먹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참,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네 시아버지 제사잖니. 고향에 가서 성묘 좀 하고 싶은데 지훈이가 지금 이러니
네가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성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저더러 같이 가자는 말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은 수술 예정일이었습니다. 수술은 제가 입을 열자마자 지훈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수술은 며칠 미룰 수 있어. 그렇게 급한 거 아니야. 안 돼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훈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까봐 그러지. 지훈이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요즘 나 돌보느라 너도 살이 많이 빠졌잖아.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잠그고 친구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주 급한 일이야. 식탁으로 돌아와. 저는 피곤한 척하며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먼저 병원에 가서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데려다 줄게.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아니, 괜찮아. 당신은 푹 쉬어. 저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봐. 문을 닫고 저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지훈과 시어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자 시어머니가 들여다보았고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 정오,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택시에 태워드렸고 그녀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지훈이가 전화했니? 네,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수술을 미루자고 설득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차창을 내려 차 안의 답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내 오랜 친구가 보건당국에 근무해. 어젯밤에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지훈의 조직 검사 결과 너 말고도 2명이나 더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어. 먼 친척 1명이랑 자원봉사자 1명. 저는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김 의사 선생님은 왜 저 하나뿐이라고? 그게 바로 문제야.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친구 말이 뭔가 이상하니까 일단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군. 집에 돌아오니 지훈은 이미 병원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서재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상했습니다. 지훈은 원래 사생활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구 소연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선영아, 네가 알아봐달라고 한 거 결과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남편 명의로 된 집이 하나 더 있어. 지난달에 막 등기 이전된 거야. 강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야. 뭐라고? 저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거 하나뿐인데. 더 이상한 건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가 지난달에 고액보험도 하나 가입했어. 수혜자는 시어머니 김영자 씨로 되어 있고 제 혈액이 마치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계속 무언가 말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을 숨기던 지훈의 모습, 시어머니의 부자연스러운 친절, 의사 사무실에서의 그 조직 검사 보고서. 저는 벌떡 일어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의 베개 밑에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상용으로 쓰던 예전 휴대폰을 옷장 맨 아래 신발 상자에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그가 비상시에 쓰자고 말해준 것이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 상자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낡은 휴대폰이 그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부칭을 기다리는 몇십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그런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을까? 연락처와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메신저 로그인은 인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증 문자는 바로 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메신저 로그인이 성공한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최근 대화 상대는 기증자 담당 김 부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오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 중. 5억 원 준비 완료. 대화 기록을 위로 올려보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직 검사 보고서 위조는 문제없지만 위험 부담이 크니 추가금이 필요합니다. 이선영의 건강검진 보고서는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수술 후 합병증은 흔한 일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건 신장기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현관문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메신저를 로그아웃하고 휴대폰을 신발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옷장 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집에 있었구나.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바닥에 앉아있니? 저 지훈 씨 넥타이 좀 찾고 있었어요. 내일 검사 받을 때 정장 입어야 해서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갈아입을 옷 좀 가지러. 지훈이가 네가 내일 검사에 같이 가줘야 한다고 하더구나.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옷을 챙겨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제게 일찍 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친구분 좀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2시간 후 저는 서울중앙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국내 저명한 신장병 전문의인 최 교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금태 안경을 쓴 학자풍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상황은 다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서류 한 부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람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실제 조직 검사 보고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3개의 일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 것은 맨 마지막에 있었고 일치율은 80%에 불과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의 95%와 90%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로는 보통 생체이식을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최 교수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양쪽 모두에게 무책임한 일이죠. 그들은 왜 이런 짓을? 제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단지 그 5억 원 때문에요? 최 교수님과 엄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박지훈 씨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이 하나 더 있더군요. 수혜자는 그의 어머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보험의 계약자가 바로 저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전 회사 복지로 가족 모두를 위해 가입했던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최 교수님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영아,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야.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그들의 수술 준비에 협조할 거예요. 너무 위험해. 엄마가 외쳤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대체 뭘 꾸미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병원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빛났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내일 검사 같이 가줄 수 있어? 사랑해. 저는 사랑해라는 단어를 쳐다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라고 답장을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새벽녘 커튼 틈으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훈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검사는 오후 2시로 미뤘어. 저는 냉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오후에 병원으로 데리러 갈게. 약 잘 챙겨 먹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저는 친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부탁 좀 할게. 오늘 오후 1시 반에 병원에 가서 지훈 씨 좀 감시해 줄 수 있어? 나 몰래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문제 없어.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무 위험하잖아. 진실을 알아야만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 그새 아파트 주소는 알아냈어? 알아냈어. 강서신도시 아름다운 아파트 8동 902호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 속 초췌한 얼굴과 다크서클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엄마는 어젯밤 제 집에 머물렀고 지금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봤니? 저는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오후에 검사 약속이 있대. 소연이한테 감시를 부탁했어. 나는 그 새 아파트에 가볼 생각이야.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위험해. 만약 거기에 그들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들이 모두 병원에 있을 때 가야 하는 거야.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는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어머니랑 이야기 좀 나눠봐. 혹시 뭔가 실현할지도 모르잖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칭찬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우리 딸 다 컸구나. 오후 1시. 저는 엄마에게 지훈을 데리러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택시를 타고 아름다운 아파트로 직행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바쁘면 일 봐. 어머니가 같이 가주시기로 했어. 아름다운 아파트는 고급 단지로 출입 통제가 삼엄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막막해하던 차에 택배 차량 한 대가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기지를 발휘해 가방을 들고 택배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8동 902호 주민인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택배 기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자 저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출입 카드를 깜빡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찍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8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902호 문 앞에 서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지훈이 편의를 위해 줬던 우리 집 만능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실내는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가구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는 여성 의류 몇 점이 흩어져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제 혈액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안에는 인부복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맨 끝에는 병원 환자복이 있었고 그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 산부인과 검진 보고서는 서랍 안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주 건강하대요. 제 손은 쪽지를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자 안에는 정말로 산부인과 검진 보고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한서연 임신 24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고 지훈의 팔짱을 낀 채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날짜를 보니 그녀는 이미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전, 지훈은 부산으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다른 서랍에서는 주택 구매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은 지훈의 명의로 구매되었지만 계약금은 김철수라는 사람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계약 날짜는 석 달 전, 바로 지훈이 처음 발병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친구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영아, 네 남편 검사받으러 안 왔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흰 가운 입은 사람이랑 병원 맞은편 찻집으로 들어갔어. 계속 감시해. 나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재빨리 사진 몇 장을 찍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0분 후 저는 병원 맞은편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입구에서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층 개인실에 있어. 내가 방금 종업원인 척 차를 가져다 주면서 엿들었는데 무슨 수술 전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녀는 제게 모자와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해.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소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지훈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말해. 소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성동격서 작전이구나. 똑똑한데. 소연이 떠나자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번째 개인실 문 앞에는 종업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남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은데 저 방에 있거든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어요? 종업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과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딱 한 장만이에요.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물을 채워주는 척하며 재빨리 사진을 찍고 나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받아보니 사진에는 박지훈이 두툼한 봉투를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에게 밀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흰 가운이 바로 메신저의 김 부장일 것입니다. 종업원이 떠난 후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실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간간히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술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 여자를 살아서 수술대에서 내려오게 해선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 5억 원으로는 부족해. 낯선 남성의 목소리, 아마 김 부장일 겁니다. 2억 원 더 얹어주지. 보험금이 들어오면 바로. 조직 검사 보고서는 이미 수정해놨지만 수술 후 합병증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상관없어. 체질이 특이해서 그렇다고 하면 돼. 저는 비명을 지를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제 신장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서둘러 옆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지훈과 김 부장이 차례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멀어지자 저는 개인실로 달려갔습니다. 테이블 위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찻상 아래에서 버려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제1병원 신장이식센터라는 문구와 함께 일부 조직검사 데이터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사진을 찍고 찻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찻집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머니가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나 병원 입구인데 당신 못 봤어. 누가 잘못 봤나 봐.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기다려. 금방 갈게. 10분 후 지훈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척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맞은편에서 차 한잔 했어. 그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럼 빨리 검사 받으러 가자. 저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지훈과 김 의사의 상호작용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다지 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사는 심지어 그에게 아주 기본적인 병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만약 김 부장이 주범이라면 왜 지훈과 잘 알지도 못하는 의사를 검사에 배정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수술 전에 사촌 동생 철민이가 시골에서 도와주러 올 거야. 수술 후에 간호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박철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사촌 동생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먼 친척이야. 계속 부산에서 일했어. 지훈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애야. 제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소위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뒷수습을 위해 오는 것일 겁니다. 밤에 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몰래 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찻집에서 봤던 그 봉투의 잔해를 찾았고 안에는 아직 지폐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에는 연필로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래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녹음 파일을 모두 최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30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 종이 조각의 조직 검사 데이터는 명백히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원래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의 신장은 남편분께 이식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억지로 이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벼우면 심각한 거부 반응이 오고 심하면 수술 중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지훈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이식 수술 주의사항을 열심히 읽고 있는 척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가 다가와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봐야지. 이건 큰일이잖아.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기야, 정말 내가 이 수술을 하길 바라는 거야?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사고 같은 거 안 나.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내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내 말은. 의사 선생님이 위험은 아주 작다고 했잖아. 그럼 알았어. 저는 순종적인 척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가 지금 냉혹하게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저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냉정하고 더 교활해져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최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엄마도 그곳에 와 있었고 두 분은 무언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마침 잘 왔다. 최 교수님이 서류철 하나를 제게 밀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의 실제 진료 기록이야. 저는 서류철을 펼치고는 굳어버렸습니다. 요독증 초기. 하지만 김 의사 선생님은 말기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야. 최 교수님이 몇 가지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이 손상된 건 맞지만 당장 이식이 필요한 정도는 절대 아니야. 보존적 치료로도 최소 2년은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병을 위조하고 제 신장을 급하게 필요로 했던 거군요.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명의로 된 보험을 확인해봤는데 네가 가입한 것 말고도 지난달에 몰래 20억 원짜리를 추가로 가입했더구나. 수혜자는 여전히 김영자 씨고 그 집과 찻집에서의 거래까지 합치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목숨이 꽤 비싸네요. 최 교수님이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이 수술을 원한다면 수술을 해줘야죠. 엄마와 최 교수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수술은 아닐 겁니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거예요. 최 교수님 연구실의 에어컨은 아주 세게 틀어져 있었지만 저는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저는 받다가 손이 떨려 거의 쏟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겐 3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의료 기록 위조, 부동산 은닉, 그리고 거액의 보험. 하지만 동기는요? 지훈은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최 교수님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동기는 돈, 애정, 원한, 이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이에 깊은 원한은 없어요. 저는 펜끝을 깨물었습니다. 돈 문제라면 아주 부유하지는 않아도 생활은 넉넉한 편이었고요.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가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지.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인과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최 교수님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전화를 끊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정말 계속 파헤칠 거니?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엄마, 그들은 이미 저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집에 돌아오니 지우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제가 서재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해. 돈은 문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 여자는 눈치채지 못할 거야. 저는 서둘러 물러나 막 집에 들어온 척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은 아직 귀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만 끊을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회사에 별일 없어서 일찍 퇴근했어. 저는 손에 든 쇼핑백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농어 사왔어. 저녁에 쪄줄게.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가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손에 물건이 많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일 봐. 난 저녁 준비할게. 저는 빠른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때 지우는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밥그릇만 뒤적거렸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식욕이 아주 좋아서 밥을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선영이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병이 다 나으면 너희도 얼른 아이를 가져. 내가 봐줄게. 저는 하마터면 바비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아이요? 당신 아들은 이미 밖에서 나았는데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급하지 않아요. 왜 안 급해?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이제 28인데 더 미루면 노산이야. 지훈이 갑자기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요. 그런 얘기는 왜 꺼내세요? 그가 이례적으로 제 편을 드는 것이 오히려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은 소화시킬 겸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즉시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노트북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자 검색 기록은 온통 신장 이식 수술 후 합병증과 상해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가장 최근 메일은 김 의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수술 전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메일을 열려는 순간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지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해? 손톱깎이 찾고 있어. 저는 서랍을 열어 뒤적였습니다. 혹시 봤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들어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면 수술인데 긴장돼? 조금. 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걱정돼. 얼마나 위선적인 거짓말인가. 저는 그의 완벽한 연기력에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난 척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보험 정보를 업데이트하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증권 어디에 뒀지? 지훈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아마 서재 서랍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그는 찾는 신용을 하다가 결국 어머님 댁에 뒀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이상한 행동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밤에 지훈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마 병 때문에 피곤했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가져와 그의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잠들었을 때는 지문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메신저에서 한서연과의 대화창은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늘 발로 찼어. 아빠가 보고 싶나 봐.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앨범을 열자 온통 한서연의 임신 사진과 그들의 다정한 커플 사진뿐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는 2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휴대폰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파일 관리자에서 보험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틀렸고 마지막으로 한서연의 생일을 입력하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안에는 고액의 상해보험 전자증권이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박지훈, 피보험자는 저, 수혜자는 놀랍게도 김영자 씨였습니다. 보험금은 30억 원, 계약일은 석 달 전, 바로 그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소연이 소개해준 사설탐정사무소로 직행했습니다. 사무소는 낡은 오피스텔 건물에 있었고 간판에는 박탐정사무소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작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이선영 씨? 그가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소연 씨 친구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바로 휴대폰을 꺼내 지훈과 한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과 보험도요. 박 탐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외도, 그리고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봤죠.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흘 뒤에 초기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길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선영아, 어디니? 방금 김영자 씨한테서 전화 왔는데 지훈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대.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면 모르겠어. 나도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야. 저도 바로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또 무슨 연극일지 계산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녀는 즉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지훈이가 방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요독증 합병증일 수 있다고 하더구나. 저는 침대에 누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힘없이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걱정했지. 김 의사가 침대 옆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수술을 앞당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레요. 김 의사가 진료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김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요독증 때문에 배가 아픈 게 확실한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방금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오면서 들었는데 초기 진단은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던데요. 병실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고 지훈도 굳어버렸습니다. 김 의사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너무 아파. 선영아. 엄마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왜 그래?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약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김 의사는 당황해서 급히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가는 내내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엄마는 완벽하게 제 연기에 맞춰주었습니다. 우리 딸, 모레 신장 기증해야 하는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응급실 의사는 저를 진찰하고 최종적으로 급성 맹장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저는 곁눈질로 복도 끝에 서 있는 지훈과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굳은 얼굴로 무언가 논쟁하고 있었고 김 의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결국 작은 수술이었으니까요. 마취해서 깨어나자 엄마가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연기 좋았어. 아까 김영자 씨가 이식 수술 미뤄지게 됐다며 발을 동동 구르더라.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지훈 씨는요? 의사 말이 그의 복통은 갑자기 씻은 듯이 나아서 퇴원했대. 엄마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사설 탐정의 연락을 기다려야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줄 거예요. 사흘 후 저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동시에 박 탐정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엄마 집에서 만났습니다. 박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 선생님, 남편분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더군요. 그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우선 이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남편분 회사 프런트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최소 2년 반 이상 교제했습니다. 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3개월 후고요. 저는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지훈이 한서연과 함께 산부인과에 간 사진, 두 사람이 같이 유아용품점을 구경하는 사진, 심지어 아름다운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둘째로 박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계약금 10억 원, 총액 30억 원은 신원투자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작년부터 이 회사에서 재무고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엄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게 바로 흥미로운 점입니다. 박 탐정이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편분은 매달 자물료라는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요? 제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박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자산은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박 탐정은 지훈과 한서연의 혼인신고서 사본을 찾아냈습니다. 날짜를 보니 그들은 반년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중혼죄,
엄마가 외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탐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남편분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석 달간 그 김 의사와 47번 김 부장과 63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 부장은 바로 한서연의 친 외삼촌입니다. 저는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의료팀 전체가 그들 사람이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것도요. 박탐정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현재 4개의 고액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보험금은 120억 원. 피보험자는 모두 당신, 수혜자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거야. 살기계보. 저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그 네 글자를 담담하게 내뱉었습니다. 박탐정이 떠난 후 저와 엄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안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엄마, 저 계획이 있어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수술을 원하니 우리도 그들에게 수술을 선물하죠.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위험해. 진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할 거예요. 저는 최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특별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나 준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최 교수님은 제 계획을 듣고 전화기 저편에서 10초간 침묵했습니다. 이 선생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래서 병원의 협조가 필요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층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좋은 기회예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 답을 드리죠. 최 교수님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박탐정이 남긴 조사 보고서를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일단 좀 쉬는 게 어때?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은행거래 내역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지훈이 매달 200만 원씩 어떤 계좌로 송금했어요. 명목은 월세고요. 엄마가 다가와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뭘 빌렸기에 이렇게 비싸? 문제는 그가 이미 우리 신혼집과 아름다운 아파트 두 채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또 집을 빌렸을까요?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송금은 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중단됐어요. 저는 즉시 박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수취인 계좌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계좌 소유주는 한서연의 어머니. 24개월간 지속적으로 송금, 총액사 800만 원. 이게 지참금이었나 보네. 엄마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아마 입막음용 돈이었겠죠.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몸은 좀 어때?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나 방금 병원에서 검사받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가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래. 회복이 빠르대. 저는 힘없는 척 말했습니다. 상처가 아직 좀 아프긴 하지만 다행이다.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참, 김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이 괜찮아지면 이식 수술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의사 말이 내 수치가 또 악화됐대. 그가 서툰 연기력으로 기침을 2번 했습니다. 그래도 네 몸이 우선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친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부탁 좀 할게. 내 직장 동료인 척 지훈 씨한테 전화해서 내가 고액의 상해보험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줘. 선영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떠보는 거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새로 추가된 복지라고 해. 보험금은 50억 원이고 수혜자를 누구로 할지 물어봐. 30분 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내 남편 반응이 너무 무서웠어. 보험금 액수를 듣자마자 엄청 흥분하면서 수혜자는 당연히 자기라고 하더래. 전화 끊기 전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었어. 제 혈액이 마치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차가운 손을 걱정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날 죽이려 해. 제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 엄마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최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고민해봤습니다. 병원 측에서 당신의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당신의 몸 상태가 수술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실제 건강검진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 감사팀이 이미 김 부장의 일부 비리 증거를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안심하고 요양하는 척하면서 몰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박탐정은 더 많은 조사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지훈과 한서연은 확실히 2년 전부터 교제해왔고 아름다운 아파트는 한서연의 명의로 빌렸다가 석 달 전에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탐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작년에 20억 원 손실이 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장부를 보니 그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주고 손실을 메우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요. 20억 원. 저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금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서연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 현장 소장인데 작년에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남편분이 한서연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우는 회사의 손실을 메워야 했고 한서연의 집은 배상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살기계보 연극을 함께 계획했던 것입니다. 퇴원 전날 엄마가 갑자기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방금 김영자 씨가 집에 찾아왔었어. 지훈이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면서 네가 퇴원을 앞당길 수 없냐고 묻더구나.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요? 저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저 내일 퇴원해요.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하세요. 퇴원 당일 지훈이 직접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정말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실감 나는 연기를 위해 정말로 신장에 해로운 약이라도 먹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살 빠졌네. 그가 제 가방을 받아들며 손으로 제 허리를 은근슬쩍 건드렸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파? 많이 좋아졌어. 저는 힘없는 척 그에게 기댔습니다. 자기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은 뭐래?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또 올라갔대. 김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바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 그렇게 빨리?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난 이제 막 퇴원했는데. 의사 말이 더 미루면 내가.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기력이 날로 발전하는군요. 저는 안타까운 척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수술하자. 그의 눈에 희색이 스쳤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냉소를 숨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신장에 좋다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음식을 권하며 몸보신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눈은 계속 제 허리 쪽을 쳐다보며 제 신장 상태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철민이 사촌 동생은 언제 와요? 지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모레,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휴가까지 내고 도와주러 온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눈 속의 냉기를 감췄습니다. 이 소위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뒷수습을 위해 오는 것일 겁니다. 식사 후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지우는 서재에서 일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설정하고 소파 쿠션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서재는 거실 바로 옆이라 무언가 녹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잠이 깬 척하며 몰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였지만 한 대화 내용은 제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준비됐어? 지훈의 목소리. 아직 2억 원이 부족해. 수술 성공하는 날 바로 채워줄게. 낯선 남성, 아마 김 부장. 차질은 없겠지? 걱정 마. 수술 후 합병증은 흔한 일이야. 게다가 그 여자는 맹장 수술까지 받았으니 감염되기도 쉽고.
저는 녹음을 끄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제 사망 원인까지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지우는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즉시 최 교수님께 연락해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최 교수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감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님, 수술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졌어요. 우리에겐 5일의 시간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름다운 아파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택시를 타고 단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맞은편 카페에 앉아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제 인내심은 보상받았습니다. 한서연이 불룩한 배를 안고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젊고 아름다웠고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는 근처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많은 식료품과 유아용품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 진열대에서 껌을 고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 샀어.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주 건강하대. 당신도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사랑해. 그 다정한 말투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녀를 따라 단지로 돌아와 그녀가 팔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층에서 30분을 기다리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902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임신 6개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벌써 아기가 있는 걸까? 의아해하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단으로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한 중년 여성이 아기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9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큰손주 보러 왔지.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너랑 같이 있어주려고 왔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큰손주? 지훈과 한서연에게는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둘째? 저는 온몸을 떨며 단지를 빠져나와 즉시 박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과 한서연에게 이미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박탐정은 곧바로 회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실제로 1살 넘은 아들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아버지란에는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완벽한 두 번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극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3년의 기만,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그를 위해 신장을 기증하려 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지난달에 진행했던 신장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가 수술 후 갑작스러운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이 지금 수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폐색전증. 그거 흔한 수술 후 사망 원인 아닌가요? 최 교수님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그들의 첫 범행이 아니었군요. 교수님, 그 사망한 기증자 유가족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대로 진행합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수술 사흘 전 저는 카페에서 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을 데려왔고 병원 감사팀의 양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선생님 녹음 파일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양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현장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죠. 수술 당일
김 부장은 분명 잔금을 받으러 올 겁니다. 저는 커피를 저었습니다. 그 장면을 촬영할 수만 있다면 너무 위험합니다. 최 교수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술실에는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수술실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수술 준비 구역에서요. 지훈이 말하길 수술 전에 의료팀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어요. 양 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기회군요. 저희가 기자를 의료진으로 위장시켜 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 어머님께서 김영자 씨의 주의를 끌어주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명단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지역 언론사 몇 군데에 연락해봤어. 다들 이 의료 사기 사건에 관심이 많더구나. 저는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메디컬 투데이의 김민준 기자. 그는 과거에 몇 차례 중대한 의료 사고를 심층 보도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엄마, 김민준 기자에게 연락해서 눈에 띄지 않는 신입 기자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나 간병인으로 위장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만약은 없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난 며칠간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지훈과 한서연에게는 이미 1살 넘은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수술 이틀 전, 지훈과 시어머니는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끼니마다 제게 보양식을 해줬고, 지훈은 제가 피곤할까봐 걱정된다는 명목으로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럴수록 저는 더욱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자기야, 회사 안 가도 돼? 제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휴가 내면 안 좋잖아. 회사에서 내가 수술하는 거 알고 특별 휴가를 줬어. 그가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저는 그를 밀쳐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참, 철민이 사촌 동생은 언제 와? 내일.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 애가 계속 옆에서 간호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계속 옆에서 간호해 주겠죠. 당신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밤에 저는 엄마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김민준 기자가 보낸 젊은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 꼭 인턴 의사 같았습니다. 이선영 씨, 이게 제 기자증과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젊은 기자가 가방에서 펜과 안경을 꺼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인턴 의사로 위장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돈을 받는 장면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그와 접촉하는 장면도 꼭 찍어주세요. 젊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 편집장님이 밖에도 팀을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즉시 후속 보도를 진행할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은 서재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다 준비됐어. 수술 끝나면 바로 중환자실로. 그래, 합병증. 알았어.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최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수술 후 저를 중환자실로 보내 합병증을 위장할 계획입니다. 최 교수님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수술 전날, 그 소위 사촌 동생 박철민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고 짙은 사투리를 썼으며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시선은 제 허리에서 몇 초간 머물렀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그가 누런니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지훈이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예쁘시다고. 저는 불편함을 억누르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가 손을 비볐습니다. 지훈이 형 일은 제 일이나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는 그를 살갑게 맞이했고 식사 내내 제게 차를 따르고 음식을 나르라고 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조금이라도 덜 피곤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요. 지훈은 박철민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때때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식사 후 저는 수술에 가져갈 물건을 챙기는 척하며 녹음기를 세면도구 가방에 숨겼습니다. 지훈이 들어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긴장돼? 조금. 저는 그의 품에 기대며 그의 빠른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자기야,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 실력 좋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내 말은. 만약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부모님 잘 돌봐줄 거지?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가 이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 내일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네. 당신에게는 당연히 모든 게 잘 되겠죠. 30억 원의 보험금, 회사의 손실을 메울 20억 원, 애인과 아이를 부양할 10억 원.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박탐정이 모아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과 한서연의 사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증권,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 증명서까지.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한서연을 끌어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연기하던 좋은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아이가 태어난 날이 바로 우리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내일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엄마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선영아, 정말 조심해야 해. 김영자 씨랑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수술 당일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기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푸짐한 아침상을 차렸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계속 시계만 쳐다봤고 박철민은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가자, 늦겠다. 지훈이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긴장감과 흥분이었습니다. 수술 준비 구역에서 간호사가 제게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렸고 박철민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최 교수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기자 배치 완료. 양 팀장은 감시실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고 저를 수술 준비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 의사와 김 부장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김 부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선영 씨, 긴장 푸세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의 미소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억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잠시 동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지훈은 제 손을 잡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기다릴게. 얼마나 완벽한 연기인가. 저는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쪽으로 와서 서명 좀 해주시죠. 김 부장이 지훈을 옆으로 불러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김 부장의 흰가운 주머니에 재빨리 찔러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턴 의사로 위장한 젊은 기자가 마침 옆을 지나갔고 그의 가슴에 꽂힌 펜 모양의 카메라가 이 장면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시죠. 김 부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지훈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여보? 나 사랑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데 왜 한서연이랑 아이까지 낳고 날 죽이려고 했어? 제가 담담하게 묻자. 준비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와 김 부장이 공모하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질은 없겠지? 걱정 마. 수술 후 합병증은 흔한 일이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녹음해?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 순간 최 교수님이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뛰어들어와 지훈을 막아섰습니다. 박지훈 씨, 여기는 병원입니다. 너희들이 한패였구나. 지훈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선영, 이 배신자. 김 부장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도망치려 했지만 젊은 기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김 부장님,
주머니 속 봉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봉투? 난 모르는 일이야. 김 부장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실수로 봉투를 주머니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찍어. 어느새 나타난 김민중 기자가 카메라맨에게 지시하며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제1병원 신장이식 과장, 뇌물수수 및 의료기록 위조 혐의. 수술준비구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한 채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고 김 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기자들에게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지만 보안요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박철민은 손에 과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비켜. 그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형, 이리 와. 저는 이동 침대에서 뛰어내려 최 교수님 뒤로 숨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박철민을 제압했고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 불러. 다들 경찰 불러. 양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심각한 의료사기이자 살인미수입니다. 경찰이 곧 도착했고 지훈, 김 부장, 박철민, 그리고 시어머니를 연행해 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안내되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 교수님과 엄마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선영 씨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한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신문 후에 구체적인 혐의를 결정하겠습니다. 병원 문을 나섰을 때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김민중 기자가 따라왔습니다. 이선영 씨,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당신들에게 보도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반달 동안의 두려움, 분노, 억울함이 홍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울어라.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제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다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저녁 김민중 기자의 보도는 주요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제1병원 과장, 환자 가족과 결탁해, 이식수술 위조,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 배경사진으로는 김 부장이 돈을 받는 순간과 지훈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온갖 위로 메시지로 폭발했지만 저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소연은 곧장 저희 엄마 집으로 달려와 저보다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선영아, 하마터면 너 다시는 못 볼 뻔했어. 깊은 밤 최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경찰이 김 부장 사무실에서 여러 건의 위조된 의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전에 수술 후 사망했던 그 사례도 포함해서요. 사건이 더 커졌습니다. 내일 더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룰 겁니다. 지훈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유치장에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들 집을 수색해서 그의 컴퓨터와 일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최 교수님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참,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오후에 병원에 지훈 씨를 찾아왔다가 상황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고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 여자도 꼴 좋게 됐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전투에서 저는 마침내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 담당인 박 형사가 경찰서로 와달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선영 씨, 남편분께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모자는 김 부장과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책임 회피는 잘하는군요. 박 형사가 서류 한 부를 제게 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당신과 박지훈 씨의 공동 주거지를 수색해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박 탐정이 정리해준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훈과 한서연의 다정한 사진, 아름다운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고액보험 증권,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 증명서까지. 박 형사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눈썹이 거의 이마까지 올라갈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걸 모두 당신이 모았다고요?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게 그들의 첫 범행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 후 사망한 기증자 말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수첩을 닫았습니다. 이선영 씨, 남편분은 살인미수, 보험 사기, 그리고 중혼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휠체어에 앉은 임산부를 둘러싸고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고 배는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플랫이 세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서연 씨, 박지훈 씨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이는 박지훈 씨의 아이가 맞습니까? 이번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서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간호사에 의해 밀려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한서연입니까? 제가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충격으로 조사냈는데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혈액 검사 결과 아이가 박지훈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저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애인에게 배신당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김민준 기자가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1병원은 김 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건의 의료 사기 및 상해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TV를 껐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해?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냉소했습니다. 꼴 좋다.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 유산했대요. 아이는 지훈 씨 아이도 아니었고요. 저는 피곤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생각하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친구 소연과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영아! 소연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걱정했어. 그녀는 뒤에 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내 사촌 오빠, 이 변호사님이야. 이혼 전문이야. 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이선영 씨, 이번 소송은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중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상의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의 알림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사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선영, 용감한 내부 고발자, 의료비리, 요독증 남편, 아내 살인, 보험 사기, 제1병원, 신장이식, 스캔들. 링크를 클릭하자 저와 지훈의 결혼 사진, 그의 진료 기록, 우리 집 사진, 심지어 수술 당일 그가 경찰에 연행되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전쟁터였습니다. 이 남자 정말 역겹다. 언니, 정말 용감해요. 이런 인간은 거세야 해.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 사생활은 온 국민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보지 마. 엄마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우선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박지훈 씨가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흘 후 법원은 우리의 재산 보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훈 명의로는 우리 신혼집과 아름다운 아파트 외에도 교외에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서연의 이름으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집이 세 채나.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자산 목록을 넘기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회사 횡령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약 2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일부는 집을 사는데 썼고 일부는 한서연의 집에 주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금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고 급했던 거군요. 경찰 조사를 통해 김 부장이 이식 보고서를 위조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2년 전에도 기증자가 수술 후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유가족은 보상금을 받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자는 놀랍게도 한서연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완벽한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박 형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의료 서류를 위조하고 박지훈이 기증자를 물색하고 김영자가 뒷수습을 맡는 방식이었죠. 그럼 저는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영 씨, 어머님께서 당신 목숨을 구하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엄마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소리.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잠시 나를 미워하더라도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아. 일주일 후 법원에서 박지훈의 보석 심리가 열렸습니다. 저와 이 변호사는 원고석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한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시선을 피하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의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보석을 불허한다. 휴정 시간에 지훈은 갑자기 교도관을 뿌리치고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김 부장이랑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5년간의 부부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그의 얼굴에 물을 전부 뿌렸습니다. 5년의 부부정?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울 때는 그 5년을 생각하지 않았니? 교도관들이 서둘러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울부짖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이 제게 정의를 되찾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감독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김민중 기자가 준비해 준 것이었고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언론이 제 사생활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부패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2주가 지났고 사건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부장의 집에서 장부를 압수했고 거기에는 모든 거래의 시간과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명의의 세 채의 부동산도 압류되어 범죄 수익금으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신혼집은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다른 재산은 아마도 빚을 갚는 데 사용되어 몰수될 거라는 거고요. 돈은 상관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지훈 씨의 병은 진짜입니다. 구치소 의사 말이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를 뼈저리게 미워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제 최 교수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어떤 자원봉사자가 지훈이한테 무상으로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대.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대학생인데 가족들이 동의했다고 하더구나.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이었고 조직검사 결과도 매우 일치했습니다. 지훈은 경찰의 감시하에 이식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회복도 양호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형사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판사는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혼집과 대부분의 예금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끝났어. 아니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저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무언가 하고 싶어요. 무엇을? 신장이식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엄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훈에게서 받은 그 보상금으로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 딸이지. 그날 저녁 최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장 이식 절차를 전면 개혁하고 제3자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 가족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를요? 왜요? 당신 덕분에 아들의 죽음이 의미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추악한 음모 속에서 이토록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다니.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그 대학생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초췌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제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이민준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어요. 사진 속 소녀는 햇살처럼 밝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구한 겁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의 신장이 한 사람을 살렸다는 걸 알게 되니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아들의 일부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병원을 나설 때 저는 복도에서 경찰에게 이끌려 수술 후 검사를 받으러 온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숙였고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감정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은 마침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지훈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중원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여러 건의 의료사기 및 수뢰죄로 15년을, 시어머니 김영자와 박철민은 공범으로 각각 8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이 박지훈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신혼집은 완전히 제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재산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되어 몰수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당장 받기는 어려웠지만 이 변호사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미래 수입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편치 않을 겁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선영 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걸까? 저는 법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려던 바보 같은 여자에서 의료비리를 고발한 용감한 투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언론이 제게 붙여준 칭호였습니다. 선영아, 집에 가자. 엄마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신혼집의 모든 구석이 지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 소파는 우리가 함께 고른 것이었고 저 꽃병은 그가 제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추억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 집 팔고 싶어요. 저녁 식사 때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니?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엔 좋은 기억이 없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동안은 우리 집에서 지내렴. 다음날 저는 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신혼집은 위치가 좋아서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하는 날, 저는 텅 빈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5년 전 지우는 바로 저곳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이선영 씨, 서명하시죠. 중개인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저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엄마가 저를 위해 대신 내주셨던 변호사 비용과 사설 탐정 비용을 모두 갚았습니다. 둘째, 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시립병원 신장내과에 새로운 의료장비 한 세트를 기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초기 자금으로 삼아 민준 신장병 환우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지훈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그 학생, 이민준의 이름에서 따왔고 민준, 민준이라는 이름처럼 의료계가 다시 밝은 의수를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지원은 민준 군의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준비회의에서 제가 최 교수님께 말했습니다. 최 교수님의 눈에 칭찬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분들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민준 군 아버지 말씀이 그분들의 유일한 소원은 아들의 죽음이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준 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해서 의대생들을 지원하죠. 저는 기획서를 펼쳤습니다. 동시에 재단은 모든 장기 이식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3자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엄마는 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셨어요? 저는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딱 좋았습니다. 너 기다렸지. 엄마가 옆 소파를 툭툭 쳤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한테 계속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저는 자리에 앉아 궁금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박지훈을 믿지 않았어. 엄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희 처음 데이트하고 나서 그가 널 집에 데려다 줬던 날 기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지훈은 빌린 외제차를 몰고 와 우리 집 앞에서 신사처럼 제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릴 때 마시고 난 음료 수병을 화단에 아무렇게나 버리더구나. 엄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위장할 수 있지만 환경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종종 본성을 드러내지.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디테일을 엄마는 5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올 때마다 항상 젓가락을 밥에 꽂아놓고 부엌문을 마주보고 앉았어. 설거지를 돕는 일도 한 번도 없었고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내게 말해주더구나. 그는 이기적이고 미신을 믿으며 가부장적인 사람이라고. 그럼 왜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다고 네가 들었을까?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맹목적이야. 나는 반대해서 너를 그에게 더 밀어붙이는 것보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시립병원 대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심플한 흰색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서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옹호자로 이 경험은 제게 개인의 비극이 사회의 진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객석의 최 교수님과 민준군의 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이타적인 기증자들과 책임감 있는 의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가 인간성의 빛을 믿게 해준 분들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많은 환자 가족들이 상담을 위해 몰려왔습니다. 백발의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이 신장을 기다린 지 3년이 넘었어요.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최 교수님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고 저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훌륭했어. 그가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있어. 당신의 이야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후 전국적으로 의료 시스템 정비가 시작되었어. 이제 장기 배분이 훨씬 투명해져서 대기 시간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재단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엄마는 오랜 친구인 박 이모님과 그녀의 아들 마크를 데려왔습니다. 선영아, 마크 기억하니? 박 이모님이 살갑게 소개했습니다. 너보다 2살 많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기술이사로 일하고 있어. 마크는 키가 컸고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졌습니다. 이선영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예의상 악수를 했지만 어디서 글을 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선배였어요. 마크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체육대회 때 당신이 800m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는데 제가 양호실까지 업어다 줬잖아요. 기억이 갑자기 번쩍했습니다. 그해 저는 정말로 운동회에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한 선배가 저를 업고 운동장 반바퀴를 뛰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단지 그의 목덜미에 작은 점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마크의 목덜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그 점이 아직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제가 놀라서 웃었습니다. 계속 고맙다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네요. 나중에 당신을 찾아갔었는데 전학 같더라고요. 마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런 자리에서. 파티가 끝나고 마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길에서 우리는 각자의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몇 번이나 저를 크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이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마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마크, 괜찮지? 엄마,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 이제 막 이혼했는데 연애할 생각 없어요. 만나보는 게 뭐 어때서.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마크,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널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 매일 너희 반 앞에서 서성거렸대. 너 한번 보려고.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박 이모님이 그러시더라. 엄마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갔다가 작년에야 돌아왔어. 계속 혼자였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씻으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저도 모르게 마크의 따뜻한 미소와 그 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의 규모는 3배로 커졌고 1000명에 가까운 신장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재단 운영에 전념했고 공중보건관리 석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저는 가끔 지인들을 통해 지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평범하게 지냈고 과거에 번듯한 직업을 가졌었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들에게 종종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서연은 그가 수감된 후 사라졌고 남쪽 지방으로 갔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여자 교도소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크와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재단에 와서 자원봉사를 했고 자신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가 장기 배분 감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봤지만 누구도 그 미묘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선영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쉬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누구시죠? 박지훈입니다. 제 손이 떨려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지훈? 그는 복역 중이어야 하는데 출소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모범수로 가석방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 한번 만나고 싶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갈 곳이 없어. 일자리도 못 구하고 살 곳도 없고 내 재단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혹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감히 제게 도움을 청하다니. 박지훈 씨,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수술실 앞에서 어떻게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는지 기억하나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내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마크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황급히 제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크가 저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제가 그의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직도 내 삶을 방해하는 걸까?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고 너는 행복하니까. 마크가 제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야. 저는 고개를 들었고 마크의 다정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크,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이 유난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15년을 기다렸으니까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요? 15년? 고등학교 때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가 제 얼굴에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선영, 내가 정식으로 당신을 만나도 될까?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항상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 묵묵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 저를 바라보던 그 다정한 눈빛. 한번 해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첫걸음이네.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프런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로비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내보내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보니 초라한 모습의 지훈이 보안 요원 2명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뒤를 돌아봤고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커튼을 쳤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습니다. 저녁에 시간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어. 좋아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7시에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재단의 연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리의 설립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다. 사랑이든 가족이든 혹은 낯선 이들 사이의 선이든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15년 만에 찾아온 진심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마크의 구애는 부드럽고도 확고했습니다. 그는 지훈처럼 과장된 낭만으로 저를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잔잔한 강물처럼 오랜 시간 곁을 지키며 천천히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그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특히 레드와인으로 조리한 소고기찜은 우리 엄마마저 극찬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차를 몰고 교회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가벼운 포옹이나 이마키스가 전부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크, 저 아이는 믿을만해. 석 달 후 엄마가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내 전 남편보다 100배는 나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지훈 씨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을만하다는 거지. 엄마가 제게 귤 반쪽을 건넸습니다. 너, 마크가 35살이 되도록 왜 혼자인지 알아? 일이 바빠서요? 너를 기다리느라. 엄마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박 이모님이 그러시는데 마크가 미국에 있을 때 2번 연애를 했는데 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어서 헤어졌대. 저는 하마터면 귤이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저를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평생이야. 엄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네 아빠처럼.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사이가 좋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매일 아버지의 사진을 닦았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에 대해 엄마에게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그때 간호사였고 그는 인턴 의사였어.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나는 계속 거절했지. 왜요? 그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내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내 당직 실문 앞에서 나를 막아서고는 최은희 씨,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티베트로 의료 봉사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하더구나. 그래서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가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했지.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셨어요? 2년 동안. 엄마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돌아온 날, 그는 바로 반지를 들고 우리 집에 청혼하러 왔어.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제스민 향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엄마가 저를 보호하려 했던 모든 것을 갑자기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단지 제가 사랑 때문에 힘든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크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은 것은 비 오는 날 영화관에서였습니다. 공포 영화가 가장 무서운 장면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그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다시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아? 빗속 거리를 걸으며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 자주 몰래 네가 하교하는 거 쳐다봤어. 정말요? 제가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난 왜 한 번도 몰랐지? 내가 잘 숨었으니까. 마크가 웃으며 길 건너편 찻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게가 예전에는 서점이었는데 내가 매일 하교하면 2층 창가에 숨어서 망원경으로 네가 교문 밖으로 나오는 걸 봤어. 세상에, 그거 스토킹이잖아요. 제가 놀란 척하며 손을 뺐습니다. 마크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널 좀 더 보고 싶었어. 그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나중에 네가 갑자기 전학 가서 한동안 많이 슬펐어. 저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저였어요? 네가 넘어졌을 때 마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은 다 울었는데 너는 이를 악물고 괜찮다고 걸을 수 있다고 했어.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꿋꿋이 혼자 교실로 돌아가더라. 저는 그 디테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크가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재단 설립 2주년 기념일에
우리는 자선 만찬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심플한 짙은 녹색 롱드레스를 입었고 마크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서 발언할 때 저는 객석의 많은 여성 하객들이 그에게 감탄의 눈길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재단의 기술 고문으로서 모든 사랑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 장기 배분 감독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만찬회가 끝나고 마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선영.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금 청혼하는 게 좀 이를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제 심장이 북처럼 울렸지만 그것은 긴장이나 놀라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기이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마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야. 이 반지는 내가 진심이라는 걸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야.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날, 저는 반지 상자를 받아들고 가볍게 닫았습니다. 마크, 나 당신 많이 좋아해요. 알아. 그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반지 상자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 말은 그날이 오면 지금처럼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내 손에 끼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마크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저를 꼭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릴게. 3년째 되던 해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지훈의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마크와 함께 편지를 뜯었습니다. 선영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의무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나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편지는 길었습니다. 지훈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반성했는지,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서연이 나중에 한 사업가와 결혼했고 아이는 그의 친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도소에서 가벼운 뇌졸중을 앓아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범수로 지내서 아마 1년 후면 가석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의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단지 네가 그때 나를 고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만약 수술이 정말로 진행되었다면 나는 지금 더 큰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을 거야. 편지 말미에 그는 저와 마크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마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에요. 마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를 만나러 갈 거야?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요. 재단 3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전국 수천 명의 신장병 환자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관련 법규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저는 올해의 10대 공익인물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시상대 위에 서자 조명이 조금 눈부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 색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했던 로열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객석의 수많은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모든 이타적인 장기 기증자들과 그 가족들의 것입니다. 의사의 윤리를 지키는 의료진들의 것입니다. 제 시선이 객석 앞줄을 스쳤습니다. 엄마는 자랑스럽게 허리를 펴고 있었고 박 이모님은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크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의료사기로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더 많은 환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운명의 섭리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훈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결국 저에게 진정한 사명을 찾아주었습니다. 시상식 후 축하 파티에서 한 출판사 편집자가 저를 찾아와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편집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에서 구원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마크와 엄마 모두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반년 동안
저는 낮에는 재단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썼습니다. 마크는 종종 밤늦게까지 저와 함께하며 자료 정리를 돕고 원고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가 출판되던 날, 우리는 시내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 의료진, 공익활동가, 심지어 몇몇 기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중년 여성이 제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재단 덕분에 우리 남편이 살았어요. 신장을 4년이나 기다렸는데 선생님의 새로운 배분 시스템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얻었어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펜이 멈췄습니다. 이 말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5년 전 저도 지훈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토록 감사했었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이라는 문구를 적고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마크는 저를 조용한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 그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온 걸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마크가 제 왼손 약지에 그 반지를 끼워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 반지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상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마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도 예전에 그렇게 청혼했대. 마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날까지 기다릴게라고 말하고 우리 엄마를 2년 동안 기다렸대. 마크가 웃으며 제 머리카락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인내심을 물려받았나 봐. 결혼식은 가을에 저와 마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전통에 따라 제게 예단을 준비해줘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금은 보석이 아니라 두꺼운 앨범 한 권이었습니다. 이건 나하고 내 아빠 결혼 사진. 엄마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네가 태어난 날. 앨범은 제 성장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단 설립일에 제가 연단에서 발언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자랑. 결혼식 전날 밤 엄마는 어릴 때처럼 제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비식인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때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를 미워한 적 있니?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훈 씨한테 신장 기증하는 거 못하게 했을 때 정말 미웠어요.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는 몸을 돌려 엄마를 안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옳았다는 걸 알아요.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가 잠시 나를 미워하더라도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아. 결혼식에서 마크는 남색 정장을 입고 주례사 옆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우리 위에 다채로운 빛을 흩뿌렸습니다. 준비됐니?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마크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예요. 주례사가 이제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라고 선언했을 때 마크가 제 베일을 부드럽게 걷었습니다. 그의 눈은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18년 동안 기다렸어. 그의 키스는 비처럼 부드러웠지만 제게 그 어느 때보다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엄마가 눈물을 닦고 최 교수님이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익숙한 인형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석방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봤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마크의 청혼을 오래전에 이미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었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는 단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어떤 사랑은 기다릴 가치가 있고 어떤 아픔은 결국 치유되며 어떤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며 우리에게 성장을 가르쳐주고는 조용히 퇴장하기 때문입니다.